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링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의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에서 여러분에게 비즈니스 모델링과 기업가정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교육원의 운영과 기획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비즈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즈니스는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제공을 하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소비자는 그것을 사용하고 어떤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언가를 주고 받는 행위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고받을 때 아무거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주고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비즈니스를 얘기를 해보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획득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로워야 되겠죠. 소비자가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특히 또 소비자가 경쟁 제품이나 경쟁 서비스보다 우리 것을 사용하게 하려면 어때요?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획득해야 될 거고요. 이것을 소비자에게 가치의 대가로 수입을 확보하게 되죠. 이 세 가지가 비즈니스의 어떤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해내는 것, 비즈니스의 밑그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어떤 상품을 왜 어떻게 공급을 하고 그 대가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같은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죠. 결국 어떻게 소비자한테 제공하고 마케팅하고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아마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나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는 한 번 구매자가 클릭을 자기의 정보를 넣어 놓으면 그 다음 구매할 때부터는 한 번만 클릭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시스템은 프라이스라인은 호텔 예약 시스템입니다. 근데 기존의 경매 시스템과 다르게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나 원하는 가격, 등급 등의 호텔을 올려놓으면 각각의 호텔이 접근을 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저가의 호텔이 낙찰을 받는 그런 역경매 방식입니다. 어때요? 조금 다른 업체들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마존과 프라이스라인에서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 모델 자체를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처음으로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른 업체들의 모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90년대 후반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열풍이 좀 시작이 됐고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2008년도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4가지 요소를 분석을 해 놓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4가지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연구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에는 이건 좀 이론적인 거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의 실전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장한 그 4대 어떤 주요 구성 요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인을 좀 확대해서 9가지의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 블록을 규정을 하고요. 하나의 캔버스에 이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눈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캔버스가 벤처기업에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비즈니스 모델 의 기획과 분석의 대표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캔버스를 기본으로 해서 이게 각각의 활용에 의해서 약간씩 변형이 되고 발전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실리콘밸리 중심의 IT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요. 린 캔버스라는 것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에릭 리스의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실제 그 업계에 적용을 하면서 모델을 분석하는 어떤 기법입니다. 그래서 린 캔버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잠재적인 고객으로부터 좀 빠른 시간 안에 저비용으로 평가와 검증을 받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된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앞에서 얘기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빠르게 구체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다면요. 린 캔버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빠르게 검증을 하고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시간에 여러분이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도록, 즉 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안된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가치 창출 원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9개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즉 비즈니스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 9개를 분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9개의 블럭을 하나씩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고객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의 핵심 고객이 누군지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누가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제품이든 서비스를 사줄까? 누가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고객일까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겟이 누군지 정해야 돼요. 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주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좀 고객의 크기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시장 크기 자체가 작다면 성공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안정적 수익을 낼 만큼의 시장 크기를 지녔는지 또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2012년도에 웅진코웨이에서 초소형 정수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정수기는 친환경 냉각 기술과 에너지 절감률이 굉장히 높은 어떤 신기술을 좀 적용한 건데요. 이 제품의 타겟 고객군이 누구일까요?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크기예요.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정수기들이 있었지만 기존 정수기들은 크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집이 크거나 좀 여유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 좀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어때요? 평수가 좀 작아도 되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아도 되겠죠. 하지만 이게 다달이 렌탈비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 30대 초중반 미혼 남녀나 신혼부부들이 타겟 고객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객군을 정의할 때 그들의 심리적인 어떤 요건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20, 30대 초중반의 미혼 남녀나 신혼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디자인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가격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디자인과 합리적 가격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점까지 분석을 해보면 결국 웅진코웨이의 초소형 정수기는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20, 30대의 독신 거주자나 신혼 그리고 좀 합리적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고 디자인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고객군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가치 제한인데요.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아이템을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 것을 고객이 씀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제품을 쓸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라고 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어떤 쓸모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명확히 얻을 수 있는 유용함과 쓸모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성능이 될 수도 있고요.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가항공이 제공하는 가치는 저렴한 가격이겠죠. 그 대신 서비스를 좀 간소화시키고 저가의 요금을 부과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다른 점, 고객들이 우리 거를 선택하게끔 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유통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유통 채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채널을 분석할 때 가장 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점이 비용입니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고객들한테 제품을 팔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 라고 하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유통 채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곳 같은 경우는 판매 대리점이 있겠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 매장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업체들은 어떤가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 이외에도 고객들의 AS라든지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들을 우리가 모두 채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은 고객 관계인데요. 고객 관계는 뭐냐면 우리의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규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을 잘 모르던 신규 고객들이 저 제품 되게 좋겠다 라고 사게 하거나 혹은 기존의 고객이 지속적으로 이 제품을 계속 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모두 고객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뉴스레터도 있을 수 있고요. VIP 서비스, 그 다음에 쿠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같은 거를 준다거나 고객과의 지속적인 어떤 관계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수익인데요. 우리의 가장 큰 수익원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우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카카오톡의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제공을 하지만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죠. 결국 카카오 게임은 아이템 판매가 수익원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익 방안을 모색할 때 자체적인 수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템을 팔든 제품을 팔든 서비스의 어떤 사용료를 받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고를 가장 나중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저희는 광고 수익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광고 수익은 일정하게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수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광고 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잡는다면 어때요? 고객이 생길 때까지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겠죠. 그때까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광고는 가장 나중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 방안의 요소들은 제품 판매, 이용료,
가입비, 광고, 뭐 대여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핵심 자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해야 할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화 뽀로로의 핵심 자원은 무엇일까요? 아마 뽀로로라는 캐릭터 자체가 핵심 자원일 겁니다.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회사는 유통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곳의 경우는 뭐가 핵심 자원이겠어요? 대형 매장과 물류 인프라가 핵심 자원이 되겠죠. 뭐 어떤 회사는 브랜드나 특허나 저작권 등이 핵심 자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떤가요? 장기간에 걸쳐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이 핵심 자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서 핵심 자원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자원까지 했으면 우리가 제공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생산업체의 경우는 어때요? 제품의 설계나 제품의 생산이 주요 핵심 활동이 될 거고요. 컨설팅 회사의 핵심 활동은 뭘까요?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 그 활동이 핵심 활동이 될 겁니다. 카카오톡, 주식회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가장 핵심 활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핵심 파트너인데요. 우리가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핵심 공급자가 누군지를 분석하는 건데요. 우리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협력해 주거나 뭔가를 공급해주는 그런 파트너들을 분석을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에 주요한 파트너 중 하나는 어때요? 배달을 해주는 배송업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옷을 만들어주는 뭐 제작 공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외에도 물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좀 외부의 의존적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핵심 활동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 많이 의존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기능을 외부에 위임하거나 함께할 파트너들을 분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용, 많이 드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뭐 인건비가, 뭐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뭔가 뭐 휴대폰을 제조하는데 외부에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의 라이센스를 사다가 써요. 그러면 라이센스비가 굉장히 큰 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공장을 유지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9개의 요소들을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에 각각의 그 요소들을 분석해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웅진코웨이의 사례에서 고객군을 정의를 했었죠. 그거는 이렇게 고객군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가 해야 될 거는 9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가 조금 빠졌는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좀 좋은 기여를 해야겠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만 우리가 긍정적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잘 분배되어야만 이것들이 선순환되면서 비즈니스도 지속되고 사회도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비즈니스를 실행함으로써 창출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10블럭은 제한된 가치,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한하잖아요. 제한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블럭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해서 10블럭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주식회사 카카오는 어때요? 다음이랑 합병이 돼서 다음 카카오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그 합병하기 이전 모델을 제가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과제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근데 그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모델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예제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들이고요. 이 자료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께 함께 그러니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카카오톡 분석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그나이 스파크 최한진 대표가 개발한 레퍼런스 시트가 있어요. 그 레퍼런스 시트가 함께 배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과제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즈니스 모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항상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나 환경의 변화나 내부,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계속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좀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비즈니스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물론 많은 방법론이 있고요.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법론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